외교적으로 사사건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 최근에는 좀 더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볼턴 회고록을 직접 보면서 느꼈던 일본의 방해 공작은 충격적으로까지 다가왔습니다. 공존 공영이나 평화를 통한 상호이익 증대 같은 부분. 역시 현재 일본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극우들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과거 클립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일본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총리가 신이 내린 기회라 말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에는 우리의 희생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화를 통한 합리적 이익 추구보다 분쟁을 통한 피눈물의 로또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일본 정권을 잡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 아무튼 그들이 행한 공작에 가까운 외교적 움직임이 공개됨과 동시에 최근에는 우리의 G7 참여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빈약한 그들의 반대 논리에 헛웃음이 나오지만 사실 일본이 반대를 하든 말든 우리의 참여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미국의 의중이고 또한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도 손익을 잘 따질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G7 참여 여부에 대한 이슈는 우리 사회에서도 큰 뉴스지만 일본에서는 가장 핫한 뉴스로 다뤄집니다. 연일 관련 뉴스가 나오고 특집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기사들 중 좀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가 인기 섹션인 일본이기는 하지만 왜 이 이슈에 더 큰 관심을 갖는지, 왜 일본 우익들이 싫어하는 이슈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기사입니다. 제목은 한국의 G7 가입을 싫어하는 일본과 냉정한 한국과의 차이. 이 기사는 뉴스위크 재팬에 올라온 기고문으로 기고자는 예전에도 몇 번 소개드린 바 있는 한반도 전문가 김우락한 교수입니다. 다만 이번 칼럼은 일본인으로서의 한계점도 여실히 보여주는 칼럼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경제 강대국들의 모임 G7. G7의 일원이라는 것은 때때로 그 실제의 영향력은 별도로 치고라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영향력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일본이다.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은 열강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러던 일본이 전후 30년을 거쳐 다시, 그리고 이번에는 견고한 열강의 일원이 된 것. 일본인들에게 G7은 이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회의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주요 선진국이라는 왕관을 붙여 부르고 중요한 이벤트로 취급하게 된다. 여기에는 서양 열강을 향한 일본인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욕망은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이는 한국이 G7을 구성한 국가들에 대해 열강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이들 국가들에 의해 발생한 담합으로 인해 식민지로 전락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05년 러일전쟁 종결을 위해 체결된 포츠머스 조약은 미국의 중재하에 진행됐으며 일본 뒤에는 영국이, 러시아 뒤에는 프랑스의 지지가 존재했다. 즉, 현재의 G7 구성원들에 의한 담합으로 한반도에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었다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결국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이어졌다. 그 후 2년 후인 1907년 한국의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보내 외교권 회복을 시도했다. 그러나 주최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당시 열강들은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밀사를 회의에 참가시켜주지 않았다. 말 그대로 한국은 문전박대를 당한 것이다. 자신들을 배제했던 열강 또는 주요국과 나란히 한국의 이름을 올리는 것. 그래서 이는 한국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2008년 처음으로 열린 제1회 G20 정상회의, 그 일원으로 처음 등장한 한국의 이름. 그것은 한국이 경제강국으로 올라선 것을 세계에 알리는 큰 첫걸음이었으며 당시의 한국 여론은 이를 크게 환영했다. 그리고 지금 C19 재난이 세계를 덮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이 회의에 초청할 것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인 한국보다 더 큰 GDP를 가진 브라질도 뛰어넘은 제안이다. 과거와 같았다면 한국은 이를 두 손 들어 환영했을 것이다. 실제로 2008년에 개최된 G8 도약고 서미트 확대회의에 초대된 이명박 대통령은 확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주최국 일본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은 한국 내에서는 복잡한 공기가 흐르고 있다. 표면적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4개국을 추가한 이유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에 있어 무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은 불가결한 중요성을 갖는 경제 파트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손상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경제적 문제도 만들기 싫은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복잡한 공기는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유럽 국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G7은 중국에 대한 대결적 자세에 있어서 미국과 모든 사안에 대해 보조를 같이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단독 한미 정상회담이라면 몰라도 만만치 않은 여러 강대국들이 모인 G7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내에서는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10년 전 한국이라면 가장 먼저 달려들었을 것이다. 시19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는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민낯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국가의 시스템은 물론이고 시민의식 등 많은 면에서 후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일례로 마스크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던 초기가 아닌 그 효과에 대해 검증된 지금까지도 서구사의 마스크 착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사실 문화적인 이유로 얼굴을 가리는 게 부정적이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좋지도 그들의 시민의식이 우리보다 뛰어나지도 않다고 감히 평가합니다. 한국 내 신중한 공기가 흐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한국에게 있어서 G7이 예전처럼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세계의 흐름을 이끌었던 G7의 틀, 이는 1970년대 국제 상황의 산물이며 그 후 반세기가 지났다. 지금의 세계는 그 모습이 크게 바뀌어 있다. 브렉시트를 흔들리는 영국과 여론 분열에 시달리는 미국, 나아가서는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공포를 느끼는 유럽 국가들의 모습은 달라진 국제 환경을 나타내는 한 단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과 유럽에서 발생한 C19에 의한 엄청난 피해는 오래된 열강이 이상적인 모델로 군림했던 시대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G7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시에 때때로 자신의 미래에 큰 제약이 따르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흥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고 2010년에 DAC에 입성하는 등 예전에 일본이 걸어온 오래된 선진국의 모델을 충실하게 쫓아오고 있었다. 따라서 G7 진입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열강에 합류하기 위해 완수해야 하는 마지막 길이자 중요한 목표 중 하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관문 입구에서 한국은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 G7의 틀에 합류할 때의 이점과 비용을 냉정하게 재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G7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오래된 선진국의 모습이 목표 모델로서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수준에까지 올라와 버렸다. 한때 서구 선진국의 맹렬한 추종자였던 한국은 변했다. 사실 C19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통제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은 G7 국가들보다는 중국에 가까운 요소조차 있어 보인다. 한국은 지금 이대로 오래된 선진국의 모델로 자신의 행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C19에 대처해서 보였던 것과 같은 독특한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모색해가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그 간극을 더 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국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들의 사회는 우리의 그것과는 또 다른 것이 되어 상호 이해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을 모델로 한 시대는 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와 함께 끝났다.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를 지나면서 더욱 자신감을 붙인 한국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진국과도 다른 독자적인 사회 구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같은 문제에 같은 결론을 내리며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고 한일 관계는 이웃이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어떻게 서로의 거리를 문제없이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열강과 식민시대는 정말로 끝나게 될지 모른다. 기고문이 잘 나가다가 끝부분에서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극우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김우락한 교수이기에 개인적으로는 그 실망감이 더 큽니다. 그도 이제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걸까? 아무튼 개인정보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서구 언론들에서 익히 봐왔던 편견들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이는 일본 언론 속에서 목격했던 수많은 소위 전문가들의 시각과 동일합니다. 또한 칸 교수의 말에는 일본은 정상인데 한국이 엇나간다는 뉘앙스가 보여 조금은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의 기고문에는 극우화되어가는 일본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사를 통렬하게 반성하고 진정으로 화해를 구할 때 과연 한국인들 중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반대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여기에 한국의 선택에 따라 일본과의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상호 이익을 지켜가자고 한 말, 그럴듯하게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자신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비록 돌려서 말했지만 민주주의에 목숨도 거는 한국인들에게 할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뉴스재팬은 비록 미국 뉴스위크지의 자매지이기는 하지만 미국판의 번역본 외의 자체 발행 기사는 다른 극우적 매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대로라면 일본은 방해하지 말고 G7에 한국이 들어가는 걸 환영해야 하는 게 아닐까.
아울러 그런 생각도 함께 듭니다.